도전이 망설여질 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우리들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니 망설이지 말라고 말하는 조정은 작가의 에세이 시작이라는 말에 예민한 당신에게를 소개합니다. 은행원에서 검찰 수사관, 늦은 나이에 중국 유학 등 여러 도전을 이어온 조정은 작가는 시작이라는 말에 예민한 당신에게를 통해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숨가쁘게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높이 도약하려는 당신을 위한 혹은 작은 도전에도 전전긍긍하는 당신을 위한 해답 에세이 시작이라는 말에 다소 예민한 당신에게의 일부를 함께 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30에 멈춘 시계. 눈을 떴다. 마취 주사를 맞은 듯 정신이 몽롱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는데 넋이 나간 로봇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사고였다. 나는 신태인 고속도로 1차로에 납작 널브러져 있었다. 다시 한번 힘겹게 머리를 들어 움직여 보았다. 개종시계처럼 딸깍딸깍 좌우로 조금씩 움직였다. 이마에 흘러내린 피가 아스팔트 위로 뚝 떨어졌다. 순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반장님이 나를 일으키며 눈 떠봐. 여기서 자면 죽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이제 겨우 30,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고작 3년 차였다. 오랜만에 전주로 출장을 가는 날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 새로 산 조끼 달린 정장을 꺼내 입었다. 꾸물거리기 일쑤였던 단추들이 신이 났는지 한 번에 제자리를 잡고 출근을 재촉했다. 행여 눈부신 가을이 놀랄까 조바심에 조수석에 살며시 앉았다. 겨울에 태어났으니 오늘은 29번째 맞는 가을 하늘이다. 가을인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햇살이 순식간에 내게로 쏟아지는지 눈이 부셨다. 어렸을 적 돋보기로 햇볕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 종이를 태워보려고 애쓰던 기억을 떠올리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오늘 운전은 속도강 슈마허 반장님이다. 출발 전에 벌써 작은 봉고차는 잔뜩 겁에 질렸다. 100km가 넘는 슈마허의 온 힘이 오른 발바닥으로 모아지는 게 나에게도 전달됐다. 아, 이분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나? 세계 자동차 경주에 나갔어도 손색이 없어 보이는 질주 본능이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하고 차 안은 일독을 마친 신문들로 가득했다. 신문들이 밀어내는 힘으로 차 위쪽이 볼록해졌고 양옆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출렁거렸다. 다 본 신문들을 모아 복사지로 교환하러 가는 출장이었다. IMF 한복판에 내가 있을 줄이야. 갑자기 정장이 부담스러웠다. 이런 막노동 출장에 정장이라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역시나 먼지는 좀 쌓이고 색상은 단출해도 나한테는 민방위 복이 제격이었다. 정말 그랬다. 물품 업무를 맡기 전 근무한 기록 보존계에서 민방위복을 걸치고 하루 종일 작업한 기록을 하역 인부처럼 어깨에 둘러매고 2층 창고를 향해 계단을 오를 때 그 편안함을 어디 비하랴. 어디쯤 가고 있었을까. 갑자기 악하는 슈마허의 비명에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동시에 본능적으로 고속도로 사고임을 직감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순간 주마등처럼 지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보였다.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안 돼. 이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야.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워 제대로 눈도 맞추지 못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하시면 삼형제를 불러놓고 일장연설을 하셨다.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절이야. 예절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신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무릎이 저려 몇 번이나 콧잔 등에 침을 잔뜩 발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끝이 없었다. 행여 집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을 대문 앞까지 따라가 인사하지 않았다고 3시간에 걸쳐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풀어놓으시며 야단치시던 아버지였다. 초등학교 근처도 가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한글과 한자를 깨우치시고 침수를 익히셨다. 아버지의 회갑잔치가 가까워져 오자 나는 미련 없이 5년 동안 계속된 대학 진학 준비를 포기하고 은행에 입사했다. 내가 아버지 모르게 은행을 그만두고 3개월 만에 9급 검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풍으로 쓰러져 말하는 것을 잃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이 되셨다. 무거운 신문의 무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오른쪽 뒷바퀴 하나가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갔다. 순간 슈마허가 중심을 잃고 핸들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돌렸고 분리대를 들이받은 차는 고속도로 1, 2차선 중간에 고꾸라졌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나는 세찬 반동으로 앞유리를 뚫고 나가 떨어졌다. 중앙분리대와 나란히 개구리처럼 납작 뻗어 있었다. 다시 슈마허가 내 따귀를 갈기며 말했다. 눈 떠, 눈 떠. 여기서 자면 죽어. 10년 가까이 어둡고 긴 터널을 겨우겨우 통과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는데 내 삶의 시계가 이렇게 멈추다니 나는 무의식 속에서 나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응급실에서 시작된 2번째 인생. 여기저기 피범벅이었다. 머리 여러 군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앞니 2개는 반쯤 깨졌고 오른쪽 무릎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다. 아마도 슈마허의 따귀와 버럭 고함에 기절한 뇌가 놀라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전성기 때의 총명하고 날렵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아프지 않게 코끝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향기롭고 달콤했다. 하마터면 영영 못 맡을 뻔했던 고마운 향기였다. 슈마허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위험천만했다.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만신창이가 된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차가 잡히지 않자 다시 내 옆으로 온 슈마허는 미동도 없는 내가 큰일이라도 나는 것으로 알았는지 연신 따귀를 갈기며 자면 죽어를 반복했다. 나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슈마허에게 괜찮다고 말을 못하고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아마도 슈마허가 갈긴 따귀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 같다. 다시 버스와 트럭 몇 대가 1차선으로 달려오다 급하게 차로를 바꿔 3차선으로 피하며 지나갔다. 슈마허의 애원에도 아랑곳 없이 몇 대가 더 지나간 뒤에야 우리 차와 똑같은 봉고차가 멈춰섰다. 슈마허는 잽싸게 나를 안아 차에 태웠다. 슈마허의 애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반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살아있음을 알렸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를 걱정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래 됐어. 정신 차려. 나는 속으로 계속 대답하고 있었다. 나도 알아요. 참 곤란하네요. 아픈 곳은 많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뇌도 다치지 않고 정신은 온전한 것 같으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 뺨을 견딜 수 있을까? 슈마허는 운전자에게 환자가 매우 위중한 것 같으니 최대한 속력을 낼 것을 부탁했다. 여차하면 자신이 운전대를 잡을 기세였다. 앞불사, 아닙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슈마허보다 더 빨랐다. 속도강 세계 1위가 이 차 안에 있는 듯 했다. 화가 났다. 이러다 병원에 가기 전에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과속인데 나는 3번이나 진실을 고백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때를 놓치고 말았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거늘. 얼마나 가속을 했는지 예정 시간보다 40분 일찍 도착했다고 운전자는 의기양양했다. 과속은 위험했지만 나도 그분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다 멈추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새삼 존경스러웠다. 어찌 되었든 고맙다고 해야 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받았던 그 병원 응급실이었다. 아버지가 누우셨던 그 침대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놓였다. 그 편안함 속에 나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것처럼 누워 있었다. 갑작스러운 환자로 응급실에 생기가 돌았다.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말할까. 잠시 망설이는 순간 또 타이밍을 놓쳤다. 어금니를 굳게 물고 있는데 서너 명의 간호사들이 왁자지껄 몰려왔다. 이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든 그녀들의 수군거림. 이번에는 내가 해봐. 의식 없는 것 같으니까 겁내지 말고 배운 대로 맘 놓고 해봐. 실눈을 뜨고 봤더니 실습 간호대생 명찰이 보였다. 실습생은 약간 힘이 들어간 내 왼쪽 팔뚝을 거칠게 잡아 끌고 대뜸 주사기를 들었다. 살려면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가 나오기도 전에 앙증맞은 주사바늘이 내 입을 막아버렸다. 허리춤에 양손을 얹고 바라보던 간호사가 말했다. 아니, 잘못했잖아. 다시 해봐. 맙소사, 내 팔뚝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빨간 피가 쪼르르 흘러내렸다. 몇 번이고 주사기를 찔렀다 뺐다 하는 느낌이었다. 성공이라고 했다. 실습생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다음은 CT 촬영실이었다. 오는 내내 괜찮은 느낌이었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필시 무슨 이상이 있을 것 같았다. 놀랍게도 결과는 특이 증상 없음이었다. 다행이었다. 뇌에 이상이 없어 입원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뇌진탕 등 2주 진단이 내려졌다. 죽지 않았을 뿐인데 태어나 가장 큰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다. 몇 바퀴를 구르며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봉고차는 죄인처럼 폐차장으로 끌려갔는데 그 후 소식은 모른다. 큰맘 먹고 장만했던 정장이 못내 아쉬웠다. 내 몰골처럼 곳곳이 찢겨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다. 슈마허에게 미안했다. 그 당시 당황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바로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다. 평소 과묵했지만 잔정이 많고 아픈 아들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이셨다. 슈마허 때문에 살아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못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슈마허는 어땠을까? 외상은 입지 않았지만 슈마허가 나보다 더 큰 내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나 자신이 몹시 어리석게 느껴졌다. 극적으로 30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두 발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좋은 신발이 없다고 불평했다.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다. 생각하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달리면 보이는 것들.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엔진은 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는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이다. 주타번. 전주 벚꽃 마라톤 현장. 두 눈을 질끈 감고 출발 총성을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는가. 여기저기서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자신감이 뚝 떨어졌다. 풀코스에서 5km 건강 마라톤에 이르기까지 여러 코스 중에 왜 무모하게 풀코스를 선택했는지 잠시 후회가 되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출발해 보려고 맨 앞으로 비집고 나가는 순간 총성에 화들짝 놀랐다. 이등병 때 신물나게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으니 먹먹해진 심장이 중대장처럼 명령을 내렸다. 출발, 너는 할 수 있다. 반복되는 안내방송에 몇 번이고 매트를 밟은 후에야 안심하고 뛰어나갔다. 200m를 달려 운동장 정문을 빠져나가려는데 숨이 턱 막혔다. 많은 시민들이 들꽃처럼 길 양쪽으로 늘어서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한 달 전부터 직원들에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한다고 큰소리치고 내일은 휴가까지 냈는데 호흡을 가다듬고 하늘을 보았다. 겨우내 호강했던 먹구름은 길을 잃었고 찬란한 봄하늘만 마냥 즐거운 듯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른발을 힘껏 내디디며 이를 악물었다. 약간 속도를 냈다. 발걸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이대로라면 금강산 꼭대기를 박차고 신의주까지도 한달음에 달려갈 것 같았다. 5km쯤 달렸을까. 아랫배에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붕괴 조짐까지 감지됐다. 이 무슨 불상사인가. 수험생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호들갑을 잔뜩 떨었는데 이를 어쩐다. 휙 지나가는 노련해 보이는 아저씨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더니 너무 싱겁게 대답한다. 퍼내야지. 뭘 어떻게 해. 아, 그렇구나. 한국 최고 기록 2시간 7분 20초. 현재 컨디션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10km 통과 시간을 보니 56분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늦었잖아. 물을 한 컵 낚아채 반 모금 마시고 도로 쪽으로 힘껏 던졌는데 손이 빠지는 줄 알았다. 서서히 숨이 가쁘고 장단지에 무게감이 밀려왔다. 이제 고작 4분의 1 뛰었는데 지친다고 생각하니 까마득했다. 무모한 도전인가. 큰 소리부터 치던 나 자신이 미웠다. 20km까지 2시간을 목표로 정했다. 가만히 한 달간의 연습 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선배의 동아 마라톤 완주 자랑에 도전을 선언하고 연습에 들어갔다. 연습 첫날 100m도 채 달리지 못하고 숨을 헉헉거리며 걸었다. 시작은 언제나 힘들다. 조용히 포기할까. 며칠간 나 자신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선택은 포기가 아닌 도전이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장흥 탐진 강변을 달렸다. 강가라 그런지 짙은 안개가 단단하게 진을 치고 있는 날들이 많았다. 그것이 내 미래를 가로막는 벽으로 느껴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나는 벽 앞에서 좌절했던가. 그 벽의 이름은 가난과 대학 실패라는 열등감이었다. 크고 작은 벽들이 넘을 테면 넘어봐 라고 잔뜩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넘지 못하면 이 벽들은 더 신이 날 것이다.
나는 이 벽을 뛰어넘기로 마음먹었다. 속도를 냈다. 한참을 달렸는데 끔속처럼 편안했다. 아무리 속도를 내도 숨이 차지 않았다. 서서히 안개가 걷혔다. 어쩌면 그 벽들은 내가 겁먹고 스스로 세워놓은 한계였다. 마치 어린 코끼리가 자신을 메어놓은 강한 말뚝에 길들어 거대한 몸집이 되어서도 그 말뚝을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내 전력 질주에 벽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다. 저녁에는 공설운동장 외곽을 20바퀴씩 돌았다. 짧은 연습 기간에다 중간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종아리를 다쳐 일주일간 연습을 못하기도 했다. 5월인데 벌써 태양이 뜨거웠다. 20km 지점이다. 초코파이와 물이 보였다. 2개를 덥석 들어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이렇게 달콤한 초코파이는 처음이었다. 뛰는 내내 하나 더 못 먹은 아쉬움에 달리기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20km를 2시간에 주파했고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었다. 마의 30km 지점.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등에 4시간이라고 써붙여진 여자 페이스메이커를 따라붙으며 욕심을 냈다. 이미 한국 신기록은 포기했기에 4시간 완주를 목표로 다시 수정했다.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 보니 점차 내 페이스가 흐트러졌다. 뛰어도 30km 지점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걸어보았다. 걷기조차 힘들었다. 도로변에 잠깐 앉았다. 엊그제까지 수줍어하던 벚꽃들이 오늘은 막무가내로 시끄럽다. 파릇파릇한 보리들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었다. 나도 보리처럼 힘차게 팔을 흔들어 보았다. 발끝에서부터 모든 세포들이 일제히 정신을 차린 듯 온몸에서 힘이 느껴졌다. 다시 달렸다.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속으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내달렸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다. 크든 작든 도전은 아름답다. 휠체어를 타고 풀코스를 완주하는 사람들, 목발을 짚고 도전하는 사람들, 70의 나이에도 벌써 10번째 풀코스를 도전한다며 나를 일으켜 세우던 그 할아버지의 담대한 눈빛, 그들을 보는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조그만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집을 짓고 힘들어했다. 휙휙 나를 추월하는 사람들, 내가 이기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빠르고 느리고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느림이 아닌 멈춤이다. 이제 뒤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꼴찌면 어떠하랴. 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지. 아주머니 한 분이 내 앞을 지나쳤다. 35km 지점.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다. 포기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다시 잠시 앉았다. 단단해진 종아리는 이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풀코스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구나. 기어서라도 5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고 교통통제도 해제한다고 했는데 이를 악물고 물 묻은 스펀지를 온몸에 문지르고 나를 밀고 끌고 다그쳤다. 드디어 40km, 고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출발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꼬린 지점을 향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카타르시스. 메인 스타디움 전광판 시계를 보니 4시간 35분을 향하고 있었다. 트랙에 들어섰다. 아내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아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 잠깐 멈췄더라면 눈물을 보일 것 같아 맹렬히 달렸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손도 치켜들지 못하고 고린 지점을 통과했다.
아들을 번쩍 들어올렸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벽 앞에 직면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나 건강이 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벽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라난 환경이나 나약한 정신이 벽이 되기도 한다. 그 벽 때문에 자주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 벽은 무너졌다가도 소리 없이 또아리를 틀고 또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벽들이 때때로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선물이 될 수 있다. 벽 앞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부딪혀보자. 오늘 나는 내 앞의 벽을 힘차게 뛰어넘었다. 내가 오려고 그랬구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푸시킨.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가. 산부인과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다. 8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그날도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여의사 왈. 집안에 키가 작은 분이 있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란 말인가. 아니에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서 그런 얘기 전혀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여의사는 한마디 덧붙였다. 보통 8개월 정도 되면 태아가 이 정도는 자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되겠어요.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불안감이 갑자기 폭발 직전이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곧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설렘과 기대에 잠 못 이루던 밤이 며칠이었던가. 이제 기쁨보다 만약 잘못된다면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날이 이어졌다. 아내는 내가 의사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했다. 힘들게 혈액 채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 안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아내를 은근히 의심했다. 지난 겨울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을 붙잡고 한번 불을 지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언젠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오던 날 술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은 기억도 났다. 이튿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혈액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병원에 오시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내와 함께 도착한 병원. 아무 걱정 없이 만삭의 몸을 자랑하며 앉아서 하품을 연발하는 옆 임산부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결과를 물었다. 여의사는 혈액검사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수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양수검사라고요? 예, 양수검사를 해봐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얻어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기어이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덜덜 떨렸다. 진짜 심각한가? 진짜 우리 집안에 키 작은 사람이 있었을까? 채취한 양수를 서울에 보내야 해서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정말 바르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발 손가락, 발가락 온전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기도했다. 앞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영악한가. 산다는 게 뭔지, 어떤 놈이 태어날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애타게 한단 말인가. 아내와 대화가 급격히 사라졌다. 차라리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다니는 젊은 부부를 볼 때마다, 유모차에서 쿨쿨 잠을 자는 아기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춰졌다. 일일여 삼추라. 일주일이 10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도 의사는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럼 어쩌라고요? 당신 돌팔이 아니야? 아니, 당신 산부인과 아니고 내과 의사지. 사람 애간장 녹이는. 절규가 목을 타고 넘어오고 있었다. 죄 없는 주먹만 엉엉 울고 있었다. 이제 곧 9개월째인데 만약에 잘못 태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도 낮지 않다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어디까지나 나와 아내가 초대한 생명이었으니까 마음을 다잡았다. 출산이 임박하자 이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다. 아니, 첫 출산이면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한다고 들었는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끓어오르는 혈압을 짓누르고 간신히 병원 문을 나섰다. 그 길로 다른 병원을 찾았다. 며칠 후 15시간의 진통 끝에 큰아들이 태어났다. 간호사로부터 순산하셨습니다. 3.25kg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무섭게 손가락, 발가락 다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간호사가 네 라고 대답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그 여의사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했을 수도 있었는지 모른다. 여의사의 입장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머쓱한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오려고 그랬구나.